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밖에서 현관문을 잠갔다. 그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전신마비인 줄 알았던 의붓아들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가스밸브를 잠갔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속삭였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빠가 일부러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고요한 아침,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갈랐다. 내 남편 준석은 하늘색 와이셔츠를 한 점의 주름도 없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샌다루드와 시트러스가 섞인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그동안 나를 감싸던 안도감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보라마, 내 사랑. 준석은 내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온화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로 느끼게 했다. 이번 부산 출장은 딱 3일뿐이야. 어디 가지 말고. 민준이 상태로는 산책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혼자 두면 내가 걱정돼서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집에서 민준이 잘 보고 있을게요. 운전 조심해요. 알았어. 준석은 미소 지었다. 2년 전 나를 사랑에 빠뜨렸던 바로 그 미소였다. 부유하고 매력적인 자수성가한 미남이 나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준이가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테라스 쪽을 보았다. 내 의붓아들은 10살이었지만 아이의 몸은 7살배기처럼 왜소했다. 민준이의 머리는 왼쪽으로 기운 채 늘어져 있었다. 침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려 목덜미에 늘어난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호흡을 꿰뚫는 듯 초점이 없었다. 의사들은 5년 전 아이의 친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아이는 전신 마비를 알아 말하지 못했고 불규칙한 눈 깜빡임으로만 반응했다. 민준이 잘 부탁해. 그녀에게서 남은 유일한 흔적이야. 준석은 갑자기 무거워진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연상시키는 톤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여보. 민준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해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준석은 내 뺨에 길게 키스하고 차에 올라탔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아, 맞다. 현관문은 밖에서 잠갔어. 내 사랑. 어제 옆 블록에 도둑이 들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 예비 열쇠는 내 책상 서랍에 있지만 열쇠가 좀 뻑뻑해서 긴급 상황 아니면 열지 않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안심이 되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우리의 궁전 같은 집을 바깥 세상과 격리하는 높은 문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나는 그가 잠시 내려 굵은 쇠사슬을 철문에 감고 이어서 크고 무거운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차는 엔진을 걸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정적. 준석이 떠나자마자 거대한 집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기묘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일시적인 분리불안 증후군일 것이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몸을 돌려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가자, 아들,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차네. 민준이는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아빠가 방금 잠근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에어컨이 켜진 넓은 거실로 밀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우리의 실루엣을 비췄다. 젊은 계모와 자신의 몸에 갇힌 아이.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일상이 시작되었다. 민준이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이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준석은 민준이의 시간표에 매우 엄격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우리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내 아들의 불행을 보는 걸 원치 않아. 한 번은 그가 그렇게 말했다. 11시경 내가 기사와 용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있을 때 코에서 기묘한 냄새가 났다. 아주 희미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라벤더 방향제와 섞여 바람을 타고 온 썩은 달걀 같은 냄새였다. 나는 책 읽기를 멈췄다. 민준아, 응가했니?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1시간 전에 막 갈았는데 기저귀를 확인했다. 깨끗했다. 나는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냄새는 왔다 갔다 했다. 내 직감은 다이닝룸과 이어진 주방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가 보니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최신 인덕션은 꺼져 있었다. 조절기는 꺼진 위치에 있었다. 아, 내 상상인가 봐, 민준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준석이 웃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가끔 과민 반응을 하잖아. 응,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잊어버리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지켜줘야 하는 거야. 그래, 분명 과민 반응일지도 혹은 외부 하수구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일지도. 나는 소파로 돌아와 책을 계속 읽었지만 15분 정도 지나자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희미한 통증이 나타나 눈속까지 퍼졌다. 부자연스러운 졸음이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뜨고 있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이상하다. 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 나는 민준이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달랐다. 평소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이의 팔이 지금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아니, 분명 근육 경련일 거야. 선생님이 경직은 흔한 일이라고 했어. 엄마,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목이 마르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마저 잠겨 있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지금은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시야가 약간 흐려졌다. 냄새는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지금은 코를 찌를 듯이 강했다. 코를 꿰뚫고 목구멍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것은 분명히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다. 가스 냄새였다. 공포가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비틀거리는 발을 주방으로 끌고 갔다. 인덕션 아래 수납장에 둔 가스통을 확인해야 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수납장 손잡이에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렸다. 문을 여는 순간 슈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내 귀에 끔찍하게 울렸다. 가스 냄새가 내 얼굴을 세차게 덮쳤다. 밸브가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일부러 느슨하게 풀린 것처럼. 세상에, 나는 숨을 참으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밸브를 돌리거나 뽑거나 그 치명적인 소리를 멈추게 할 무언가를 하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머리가 빙빙 돌았다. 몸이 휘청거리고 발은 젤리처럼 변했다. 나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졌다. 폐 속의 산소가 급속히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어둠이 침식하기 시작했다.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민준이가 떠올랐다. 민준이는 거실에 그대로 있었다. 민준이를 구해야 해.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무력하게 누워 폭발이나 중독의 형태로 죽음이 나를 덮치는 것을 기다렸다. 눈이 완전히 감기기 직전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질질 끄는 발소리가 아니라 단호하고 빠르며 확실한 발소리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위를 덮었다. 준석이 돌아왔나? 나는 억지로 눈꺼풀을 조금 열었다. 그 실루엣은 가스 밸브 위에 몸을 숙였다. 그의 손은 숙련되게 움직여 밸브를 돌려 딸깍하는 마른 소리를 내며 뽑아 멀리 던져버렸다. 슈 소리가 멈췄다. 그 실루엣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민준이었다. 전신마비여야 할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침도 비뚤어진 목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여 배리석을 울리고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속삭였다. 숨 참아요. 엄마, 아빠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세차게 밀려 들어와 눈물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가슴이 안에서 큰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그 통증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아직 떨리는 팔꿈치에 기대어 일어나려고 했다. 눈앞의 광경은 모든 논리를 뒤엎고 있었다. 거실과 주방의 큰 창문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강한 바람이 들어와 몇 분 전 나를 거의 죽일 뻔했던 가스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에 작은 실루엣이 있었다. 지난 2년간 내가 팔에 안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준 아이, 민준이가 지금 다이닝 테이블 의자 위에 있었다. 작지만 다부진 손으로 벽걸이 선풍기를 최고 속도로 조절해 공기순환을 가속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계산적이었으며 신경 운동 손상을 입은 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민준아,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내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고 목은 마르고 아팠다. 그가 돌아보았다. 매일 보던 공허한 시선과 비뚤어진 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지금 진지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무서운 성숙함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완벽하게 착지하며 뛰어내려 냉장고로 재빨리 걸어갔다.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열어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셔요, 엄마. 조금씩. 한 번에 마시면 토할 거예요. 그가 명령했다. 그의 말투는 단정적이고 차분했으며 매우 명료했다. 더듬거리거나 씹는 소리가 없었다. 병을 잡는 내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유령처럼 쳐다보았다. 가스가 나를 환각에 빠뜨린 걸까? 나는 죽은 걸까? 여기는 저승인가? 걸을 수 있니? 나는 한 모금 마신 후 더듬거리며 물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민준이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방금 그가 제거한 가스 호스와 밸브였다. 이것에 집중해요, 엄마. 제 다리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리의 목숨은,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호스 끝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이것 보세요. 그의 작은 검지가 금속 클램프를 가리켰다. 이 클램프는 낡고 헐거워진 게 아니에요. 나사에 새로 생긴 긁힌 자국을 보세요. 일자 드라이버로 일부러 느슨하게 푼 거예요. 그리고 밸브 안에 고무 패킹이 없어졌어요. 나는 아직 어지러운 가운데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것을 제대로 끼우는 걸 잊었다는 거니? 민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순진한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완벽주의자인 건축가예요. 책장에 책이 한 권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기분을 상해요. 아들과 아내의 목숨이 걸린 일을 잊어버리는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심장은 더 이상 가스 때문이 아니라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얼음 같은 공포로 빠르게 뛰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 가스 누출, 밖에서 잠근 문, 출발 전에 모든 창문을 닫고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금했죠. 민준이는 숙련된 형사처럼 사실을 열거했다. 만약 제가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마비 상태였다면, 그리고 엄마가 가스에 정신을 잃었다면 냉장고 모터나 전등 스위치에서 나오는 작은 불꽃 하나로 이 집을 폭파시켰을 거예요. 쾅! 민준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모두 사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스를 잠그는 것을 잊은 주부의 부주의. 아빠는 돌아와 기자들 앞에서 울고, 그리고 지난달에 갱신한 엄마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겠죠. 나는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부정은 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아니야, 민준아. 준석은 나를 사랑해. 좋은 남편이야. 나와 만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너를 혼자 돌봤잖아. 돌본 게 아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거칠게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를 감금한 거예요. 민준이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사고로 마비된 적은 없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나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만약 내가 건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면 엄마와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걸.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는 공포에 떨며 속삭였다.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호스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아빠가 차 밑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봤어요. 나는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장애가 있고 무해한 인형이 되었어요. 살인자는 식물인간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야기는 너무 끔찍해서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석의 때때로 과보호적인 태도, 내가 일하는 것을 금지한 것, 내 친구들로부터 미묘하게 고립시킨 것,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우리 사이의 긴장을 깨뜨렸다. 소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에서 났다. 민준이는 재빨리 그쪽을 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지금은 사신의 이름처럼 보이는 연락처 이름이 나타났다. 내 사랑,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말 그대로 휠체어로 달려가 뛰어올라 몸을 뉘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턱을 떨어뜨렸다. 몇 초 만에 냉철한 천재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다. 민준이는 다시 마비되고 무력한 아이로 돌아왔다. 받아요, 엄마. 민준이가 속삭였지만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를 악물어 매우 낮게 나왔지만 권위에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받아요. 울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우리가 괜찮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차를 돌려 자기 손으로 우리를 끝낼 거예요. 전화는 계속 울리며 대답을 요구했다. 내 손이 그것을 잡기 위해 뻗었다. 화면은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처럼 깜빡였다. 나는 민준이를 보았다. 그는 한 번만 눈을 깜빡였다. 우리의 새로운 비밀 신호였다. 나는 녹색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기기를 귀에 대고 이미 목구멍까지 올라온 흐느낌을 삼키려고 했다. 여보세요, 보라마? 준석의 바리톤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너무나 따뜻하고 안심이 되며 그리고 치명적이었다. 괜찮아? 왜 그렇게 숨이 차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준석의 질문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지금 내 귀에는 모든 억양이 내 목을 노리는 단검처럼 들렸다. 민준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비뚤어진 자세로 있었지만 살짝 뜬 그의 왼쪽 눈이 격렬하게 나를 쳐다보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틀렸어요. 방금 화장실에서 달려왔어요, 여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 뇌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고양이가 주방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석의 참을성 있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믿을까, 안 믿을까? 고양이? 그의 목소리는 약간 실망한 듯했다. 하지만 내가 창문 전부 닫았을 텐데 어떻게 고양이가 들어갔지? 창문 열었어, 보라마? 그 질문은 함정이었다. 내가 창문을 열었다고 하면 그는 가스가 흩어진 것을 알 것이다. 만약 닫혀 있었다고 하면 내가 왜 중독되지 않았는지 의심할 것이다. 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나 봐요, 여보. 바람에 조금 열렸나 봐요. 나는 그가 아는 보람이처럼 순진하게 들리도록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닫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 그래?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쉬어. 가스 점검하는 거 잊지 말고.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혹시 가스가 새고 있으면 당신은 가끔 감기 걸리면 냄새를 잘 못 맡잖아.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심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내 불탄 시체를 발견하면 그는 전화로 나에게 경고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주의로 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걱정 말고 일해요. 나는 메스꺼움을 억누르기 위해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사랑해, 보람아. 나도 사랑해요, 여보. 통화가 끝났다. 휴대폰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우는 거 그만해요,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단정적으로 들렸다. 그는 머리를 바로 하고 손등으로 가짜 침자국을 닦았다.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쉽네, 당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의 말투는 계획이 실패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충격으로 감정이 불안정했다. 그만해, 민준아. 아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어쩌면 밸브가 낡았을지도 몰라. 당신 엄마 일에 대해 착각했을지도 몰라. 준석은 다정한 사람이야. 가난한 집에서 나를 구해줬어. 새로운 인생을 줬다고. 당신을 거기서 구한 건 당신이 고아라서 죽어도 당신을 찾을 친척이 없기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갑자기 쏘아붙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져 내 울음소리를 억눌렀다. 민준이는 깊은 피로가 깃든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 당신이 이웃사람이나 친구를 사귀는 것을 금지했다고 생각해요? 왜 당신의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했죠? 왜 당신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모든 가사도우미를 해고했죠? 나는 침묵했다. 그 모든 질문에는 준석이 항상 나에게 주었던 대답이 있었다. 우리만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내 사랑.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그땐 로맨틱하게 들렸다. 지금은 감옥의 고립처럼 들렸다. 아직도 부정하는군요. 민준이는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가 손수건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머니였다. 그리고 작은 검은 물체를 꺼냈다. 소형 디지털 녹음기였다. 아빠가 내가 휠체어에 앉은 생명 없는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내 앞에서 자유롭게 전화했어요. 민준이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준석의 목소리가 작은 기기에서 선명하게 들려왔다. 녹음은 며칠 전인 것 같았다. 네, 변호사님. 보험 증권은 이미 유효합니다. 완벽합니다. 가정 내 사고로 사망 시 총액 10억 원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도박 빚을 갚으려면 그 돈이 빨리 필요하거든요. 아, 다루기 쉬워요. 아주 순진하게 빠져 있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호화로운 집의 천장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순진하게 빠져 있죠. 라는 말은 너무나 상처 주는 경멸적인 톤으로 발음되었고 우리가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듣던 그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동반되었다. 내가 숭배하던 남편, 나를 구해줬다고 믿었던 왕자님은 도박빚에 허덕이는 괴물에 불과했다. 메스꺼움이 덮쳤다. 위가 뒤집혔다. 가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덮친 잔혹한 현실 때문이었다. 나를 순진하다고 했어. 나는 공허하게 속삭였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분명 휠체어를 비밀리에 움직이는 연습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당신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착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항상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죠. 민준이는 벽시계를 보았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그가 의심하고 있어요. 왜 당신이 중독되지 않았는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감시라니? 고속도로에 있는데?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혼란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방구석의 높은 유리, 장식장 숫자를 가리켰다. 관엽식물의 잎과 꽃 사이에서 작은 점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 민준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주에 설치했어요. 경보용 모션 센서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그의 휴대폰과 직결된 카메라예요.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쪽을 볼 뻔했다. 보지 마세요.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내 손을 당겨 내가 머리를 숙이게 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이 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앱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거나 당신이 완전히 건강한 것을 보면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패닉에 빠져 물었다. 쇼를 보여주죠. 민준이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당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당분간 돌아오지 않도록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나는 떨면서 화면을 보았다. 준석에게서였다. 내 사랑 보람아. 거실 카메라가 새까맣게 보여. 정전됐나? 불 좀 켜봐. 아, 민준이가 괜찮은지 보고 싶어서. 민준이가 내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정전이 아니에요. 원격으로 적외선 기능을 꺼서 화면을 어둡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카메라 앞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유인책이에요. 민준이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자신의 셔츠 옷깃을 조금 찢어 흐트러뜨려 보였다. 엄마, 제 뺨을 때려요. 그가 명령했다. 제 뺨을 때리고 소파에 쓰러져요. 가스 때문에 심하게 어지럽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척해요. 저 카메라 앞에서 나에게 소리 질러요. 지금 내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뼈를 떨게 하는 도덕적인 무거움이 입술에 떨렸고 내 앞에서 민준이는 가슴을 부풀렸다. 그의 눈은 도전적이었고 동시에 애원하듯이 나를 보고 있었다. 해요 엄마.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입술이 터질 때까지 깨물고 손을 휘둘렀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내 손바닥은 불타는 듯 했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민준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뺨은 즉시 붉어졌다. 순식간에 민준이는 표정을 바꿨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숨 막히고 애처로운 신음이 그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가짜 눈물 혹은 통증으로 인한 진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다시 불쌍한 장애아가 되었다. 나는 즉시 내 역할에 몰입했다. 가스로 인한 실제 어지럼증을 연기의 기반으로 삼았다. 나는 모든 공포와 분노를 토해내며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조용히 해, 민준아, 조용히 해. 나는 머리를 감싸고 외쳤다. 나는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 장식장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리가 아파. 너 때문에, 이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는 소파에 쓰러져 불안하게 몸부림치며 쿠션을 내리쳤다. 준석, 도와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는 카메라 마이크가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지리멸렬하게 말했다. 고통스러운 몇 초가 지났다.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집었다. 내 사랑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보람아, 무슨 일이야? 카메라로 보니 소리 지르고 있던데. 아프면, 어지러우면 소파에서 좀 자. 민준이에게 화내지 마. 불쌍하잖아. 놀라겠다. 문 열지 마. 알았지? 혹시 밖에 나쁜 놈들이 있을지도 몰라. 곧 돌아갈게. 보람아. 하지만 차가 막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보았다. 연극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나에게 자라고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것. 남은 독성가스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들이마시라는 미묘한 장치였다. 여전히 휠체어에서 흐느끼던 민준이는 내가 휴대폰을 놓는 것을 보자 천천히 울음을 그쳤다. 그는 눈으로 왼쪽을 가리켜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랐다.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보조 주방과 직원용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안전한 곳이에요. 민준이가 소리 없이 속삭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연기하며 나는 일어섰다. 토할 것 같아. 나는 큰 소리로 신음했다. 비켜, 민준아. 나는 거실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쪽 복도로 달려갔다. 작고 닫힌 직원용 화장실 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이미 휠체어를 전속력으로 굴려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 둘은 안으로 들어가 민준이는 안에서 잠갔다.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두 평 남짓한 그 방에서 우리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나는 마른 욕조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소리 없이 끝없이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뺨을 때려서 미안해. 민준이는 내 사과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조한 휠체어, 등받이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느라 바빴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능숙하게 춤을 췄다. 눈물은 아껴둬요. 엄마, 비록 그의 뺨이 내 손찌검으로 아직 붉었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것 보세요. 민준이는 태블릿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한 달 전에 아빠의 클라우드와 채팅을 해킹했어요. 무언가 꾸미고 있는 건 알았지만 오늘까지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이 낡은 태블릿에서 데이터 동기화를 끄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화면에는 메신저 앱이 보였다. 고객이나 동료와의 대화가 아니었다. 레이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연락처와의 격렬한 대화였다. 내 눈은 글자를 훑었고 각 단어가 큰 망치보다 강하게 내 가슴을 쳤다. 준석, 가스밸브 느슨하게 해서 준비됐어. 그 바보 멍청이는 갇혀있고 나는 지금 출장 가는 척 출발했어. 이 시간 전송신. 레이카, 확실하게 성공할 거지. 자기? 실패하면 더 이상 당신의 미망인이 되는 걸 기다릴 수 없어. 알지? 다음 주 파리행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했단 말이야. 준석, 걱정 마, 자기. 보람이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만약 가스로 죽지 않으면 기절했을 때 내가 소파 옆 테이블에 둔 아로마 캔들을 일부러 쓰러뜨릴 거야. 집은 잿더미가 될 거고 우리는 보험금을 챙겨 유럽에서 결혼하는 거야. 보람이는 바이바이. 레이카. 정말 나쁜 애, 당신. 하지만 그게 좋아. 사랑해. 나의 미래의 억만장자 남편. 준석. 나도 더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1시간 후면 뉴스에서 화재 소식이 나올 거야. 대화 아래에는 레이카가 방금 보낸 사진이 있었다. 붉은 선이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다. 레이카, 자기에게 주는 보너스. 주니어가 오고 있어. 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두워졌다. 2년간의 내 사랑, 내 헌신, 그의 아들을 돌보는 내 진심. 이 모든 것이 이런 잔혹한 살인 계획으로 돌아왔다. 그는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그녀의 새로운 아이로 나를 대체하기 위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가슴의 압박감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뜨겁고 불타오르며 날카로운 무언가. 나는 화면을 빤히 쳐다보며 지옥 같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겼다. 눈물은 멈췄다. 이전에 거친 숨결이 지금은 차분했지만 무겁고 깊었다. 엄마? 민준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아마도 내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에 놀라서 나는 의붓아들을 보려고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달콤하고 약한 보람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순종적인 보람이는 없었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낮고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복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태블릿, 지금 우리를 녹화할 수 있니? 민준이는 혼란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나를 녹화해. 나는 명령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 좋아. 그에게 정말 받아야 할 불을 보여주자. 그 작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열린 창문 덕분에 가스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배신의 악취가 지금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기억해요, 엄마. 민준이가 내 블라우스 소매를 부드럽게 당기며 속삭였다. 당신은 강한 보람이가 아니에요. 가스에 중독되어 어지럽고 반쯤 의식을 잃은 보람이에요. 눈을 흐릿하게 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마세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우리의 비극의 무대인 거실 소파를 향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몇 가닥을 땀에 젖은 뺨에 붙였다. 내 얼굴은 화장할 필요도 없이 이미 창백했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가 마르기에 충분했다. 내가 소파에 쓰러지자마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다. 이전에 나를 미소 짓게 했던 특별한 벨소리가 지금은 죽음의 사이렌처럼 들렸다. 내 사랑의 영상통화.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무서웠다. 받아요. 민준이가 명령했다. 그는 즉시 내 바로 뒤에 휠체어에 위치하고 부서진 인형으로 돌아갔다. 내 손은 녹색 카메라 아이콘을 누를 때 격렬하게 떨렸다. 준석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차 안에 있었다. 고속도로 배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 세상에. 그의 얼굴은 여전히 똑같이 매력적이었고 매우 설득력 있는 걱정스러운 미소로 장식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레이카와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그의 표정을 보고 녹았을 것이다. 세상에, 보라마, 창백해 보여. 그가 화면에서 나를 보자마자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놀란 것 같았지만 지금 열린 내 눈은 그의 시선에 담긴 기대의 성광을 포착했다. 나는 쓰게 느껴지는 침을 삼켰다. 준석.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채 신음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너무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아직 가스 냄새가 나? 그가 재빨리 물었다. 냄새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나는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고 낮게 대답했다. 그냥 자고 싶어. 너무 졸려. 준석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였지만 나는 보았다. 그는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졸음이 저산소증의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음 직전에 치명적인 산소 부족. 아, 보라마.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 그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냥 긴 휴식이 필요한 거겠지. 거기서 소파에서 자. 알았지? 움직이지 마. 그러면 기운이 날 거야. 긴 휴식. 그는 나에게 영원히 잠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살짝 뒤로 돌려 눈이 초점을 잃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쓰러져 있는 민준이를 보여주었다. 민준이가 밥을 못 먹었어. 아, 상관없어. 준석이 거칠게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크고 초조했다. 민준이는 강해. 조금 흔들려도 견딜 수 있어. 중요한 건 너야. 자, 보라마. 나를 위해 쉬어. 그래.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연기가 아니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가 지금 그의 임신한 애인을 위해 나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는 고통의 눈물이었다. 내 여보. 잘게. 나는 포기한 듯이 속삭였다. 좋아. 아주 사랑해. 좋은 꿈 꿔. 보라마. 그가 말했다. 그의 잘자는 그의 작별 인사였다. 승리. 통화가 끝났다. 화면이 어두워지자마자 내 남은 힘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쿠션에 던지고 주방 싱크대로 달려갔다. 쓴 투명한 액체를 토했다.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메스꺼웠다. 이 살인을 계획한 손에 닿았다는 사실에 더럽게 느껴졌다. 검고 짙은 우울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이 거대한 집의 어린아이와 단둘이 갇혀 모든 열쇠를 가진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만약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만약 그에게 예비 계획이 있다면, 만약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끌어안았다. 절망의 흐느낌이 목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 연민은 그쯤 해둬.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차갑고 현실적인 톤이었다. 그의 휠체어 바퀴가 다가오면서 삐걱거렸다. 그가 감옥에서 썩을 때 실컷 울 수 있어. 지금 일어나. 나는 흐린 눈으로 민준이를 올려다보았다. 무서워, 민준아. 그는 내 남편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왜? 그는 쓰레기야. 민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재빨리 미끄러졌다.
내비게이션 앱으로 그의 차 GPS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 지금쯤 멀리 있어야 해. 지금 부산 방향이야. 그는 믿었어. 내가 잔다고 믿었다고 생각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민준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전에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창백해졌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나는 공기가 무겁고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깜빡이는 빨간 점이 있는 디지털 지도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 점이 아빠 차예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지금 멀리 갔잖아. 아니요. 민준이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겁에 질려 나를 보았다. 방금 고속도로 첫 번째 출구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점이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내 심장이 순간 멎었다. 그는 알았어. 민준이가 속삭였다. 당신의 연기에서 무언가 그를 납득시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에서 당신 뒤에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몰라. 그는 출장을 가는 게 아니야. 민준이는 벽시계를 보고 나를 보았다. 2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야. 그리고 그가 도착해서 우리가 화재도 없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다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기 손으로 우리를 끝낼 거야. 20분 후 나는 속삭임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드레날린이 약해져 있던 내 다리를 타고 흘렀다. 도망쳐야 해, 민준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뒷마당을 넘거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소리치거나 소용없어요, 엄마. 민준이가 나의 맹목적인 패닉에서 나를 끌어내며 외쳤다. 경비실은 1km 떨어져 있어요. 뒷마당 벽은 높고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정문은 잊었어요. 쇠사슬로 잠갔어요. 우리는 갇혔어요. 그럼 포기하고 그에게 우리를 죽이게 하라는 거야?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민준이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병사의 것이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를 맞이합시다. 민준이는 휠체어를 텔레비전 아래 장식장으로 재빨리 돌렸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도와줘요, 엄마. 빨리. 나는 묻지 않았다. 남은 힘을 모두 사용해 무거운 티크 가구를 밀었다. 뒤쪽 벽에 나사가 헐거워진 낮은 환풍구가 있었다. 그릴을 빼요. 민준이가 명령했다. 나는 금속 그릴을 뽑아냈다. 안에는 작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준석의 낡은 낚시 도구 상자가 있었다. 그에게 주는 작은 서프라이즈용이라고 민준이가 상자를 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용물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은 없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가 비밀리에 모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작은 망치, 녹슨 칼, 향수병과 고추로 만든 수제 페퍼 스프레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휴대용 테이저건이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나는 공포에 떨며 속삭였다. 아빠 거예요. 차에서 호신용으로 샀어요. 6개월 전 그가 취한 밤에 훔쳤어요. 세차고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준이가 총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며 재빨리 설명했다. 지지직하는 파란 전기 스파크 소리가 무섭게도 안심이 되게 울렸다. 배터리는 만땅이에요. 민준이는 나에게 테이저건을 건넸다. 이것 받아요, 엄마.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그가 다가오면 망설이지 마세요. 쓰러질 때까지 버튼을 눌러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체를 잡았다. 내 남편에게 매일 밤 나를 안아주던 남자에게 해를 가해야 한다는 상상이 뒤집혔다. 하지만 우리를 산채로 태우려 했던 그의 메시지를 떠올리자 내 의심은 사라졌다. 이제 계획을 들어요. 민준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를 공격할 수 없어요. 거실에 카메라가 있어요. 분명 들어오자마자 녹화를 확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각지대에 숨을 거예요. 직원용 화장실은 너무 좁아요. 계단 아래 식품 저장고에 숨을 거예요.
어둡고 좁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시야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민준이의 미소가 교활했다. 왜냐하면 내가 휠체어를 식품 저장고 문 앞에 쓰러뜨려 둘 거거든요. 내가 넘어져서 거기에 들어갔거나 당신이 나를 데리고 숨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계획은 교묘하고 미친 것이었다. 우리는 특수부대처럼 재빨리 움직였다. 거실의 어지러움을 조금 치워 정상을 보이게 했다. 민준이는 힘들게 휠체어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는 빈 휠체어를 반쯤 열린 식품 저장고 문 앞에 쓰러뜨려 패닉의 환상을 만들었다. 민준이와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식품 상자 사이 중앙 조리대 뒤에 몸을 숙였다. 내 숨결이 거칠었다. 민준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다. 5분이 지났다. 정적. 10분.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시한폭탄처럼 울렸다. 15분. 진입로의 자갈의 타이어 소리가 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도착했다. 차 엔진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문의 쇠사슬이 열리는 소리. 그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도둑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났다. 똑, 똑, 똑. 그의 귀가시에 듣던 값비싼 구두 소리가 지금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보라마.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다. 전화할 때의 걱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보라마. 대답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그는 더 깊이 들어왔다. 식품 저장고 테이블 아래 틈으로 그의 발 그림자가 거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멈췄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것이다. 젠장. 그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냄새가 사라졌잖아. 그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우리의 은신처 앞에 쓰러진 휠체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식품 저장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우리는 얇은 문과 주방 조리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센티미터의 거리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테이저건을 꽉 쥐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숨바꼭질인가? 그가 웃었다. 감정 없는 마른 웃음이었다. 보람이랑 민준이, 너희들이 죽지 않은 건 알고 있어. 가스가 부족했나 보네. 갑자기 무겁고 금속적인 물체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살짝 엿보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니었다. 그는 빛 아래에서 빛나는 긴 십자 모양의 쇠지렛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도우러 온 게 아니었다. 증인을 남기지 않도록 확인하러 온 것이다. 준석은 전진했다. 그는 민준이의 휠체어를 걷어찼고 휠체어는 벽에 부딪혀 날아갔다. 쓸모없는 똥강아지. 그가 주방구역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아빠가 영원한 수면제를 줄게. 그는 우리로부터 2걸음 거리였다. 선반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나를 팔꿈치로 쳤다. 지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배신당한 아내와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에게 남은 모든 용기를 모았다. 나는 은신처에서 일어섰다. 오른손의 테이저건이 날카로운 지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울렸다. 여기야, 준석. 나는 외쳤다. 준석은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돌아섰다. 그의 손에 쇠지렛대가 올라갔지만 그가 그것을 휘두르기 전에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롭고 무서운 지지직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테이저건은 준석의 목에 붙어 있었다. 허가받은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그의 눈은 흰자위를 보였고 목에 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며 그가 들고 있던 쇠지렛대가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준석은 잘린 나무처럼 쓰러져 그의 몸은 둔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무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여전히 몸이 경련하며 약하게 신음하는 남편의 몸을 보았다. 미안해, 여보.
나는 반사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순종적이고 바보였던 아내의 오랜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를 다치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사과하지 마요. 한 번 더 해요. 엄마. 의식을 잃을 때까지. 민준이가 뒤에서 외쳤다. 민준이의 외침은 나를 현실로 되돌렸지만 한순간 늦었다. 내가 두 번째 충격을 가하려고 전진하려 할 때 준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내 발목을 잡았다. 그의 악력은 강철의 족쇄 같았다. 이 암캐 같은 년. 그가 거칠고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석은 내 다리를 당겨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뒤통수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시야가 별들로 가득 찼다. 테이저건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갔다. 준석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다. 그의 눈은 순수한 사리로 나를 보고 있었다. 죽어, 보라마. 나는 눈을 감고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아, 갑자기 액체가 분사되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즉시 공기를 가득 채우는 매운 냄새가 났다. 아, 내 눈. 준석은 히스테릭하게 외치며 내 발목을 놓고 바닥을 구르며 얼굴을 잡았다. 그리고 민준이가 거기에 있었다. 물과 고추를 섞은 향수병을 들고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분사하며 계속 버튼을 눌렀다. 달려요, 엄마. 2층으로 빨리. 민준이가 명령했다. 나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내 머리의 통증을 압도했다. 나는 일어나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웅장한 나선형 계단을 급히 올랐다. 우리 뒤에서 준석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가구와 의자에 부딪혔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희 둘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의 위협이 집 전체에 울렸다. 우리는 2층에 도착해 침실로 직행했다. 나의 거짓된 행복의 무언의 증인이었던 방이었다. 나는 뜨거운 티크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을 걸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무거운 화장대를 끌어 문을 막았다. 우리의 거친 숨결이 조용한 방에 울렸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우리는 갇혔다. 이 방의 창문에는 고정된 쇠창살이 있었다. 유일한 출구는 지금 막은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환한 괴물이 있었다. 우리는 죽을 거야, 민준아. 우리는 죽을 거야.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지리멸렬하게 말했다. 그가 문을 부술 거야. 우리를 천천히 죽일 거야. 그리고 민준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작은 발은 맨발로 달려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기가 없어. 테이저건은 아래에 두고 왔잖아. 나는 흐느꼈다. 민준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를 얼어붙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내 뺨을 때렸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 나를 봐요, 엄마. 그가 외쳤다. 나를 봐요. 나는 그 10살배기의 눈을 보았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수년간의 복수심이 깃든 눈이었다. 보람이는 주방에서 죽었어야 했어. 만약 아직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약한 여자라면 말이야. 우리는 오늘 밤 죽을 거야. 아빠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이미 내 다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봤어. 당신이 그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되돌아갈 수 없어. 민준이는 막힌 문을 가리켰다. 저 문 뒤에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은 없어. 당신의 돈을 원하는 낯선 남자야. 그가 당신을 애인 앞에서 순진하다고 부른 남자야. 순진하다고 불리는 것을 허락할 거야? 쓰레기처럼 태워지는 것을 내버려 둘 거야? 그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얼음 같은 공포가 천천히 뜨거운 불꽃으로 변했다. 준석과 레이카의 채팅 이미지가 다시 내 마음에 떠올랐다. 보람이는 순진하다. 아주 순진하게 빠져 있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번에는 거칠고 단정적인 몸짓으로
나는 옷장에 큰 거울로 걸어갔다. 내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뺨의 상처, 어깨에 찢어진 블라우스. 하지만 내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의 굶주림고와 보람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달콤한 말에 속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돌아섰다. 내 말이 맞아. 옛날의 보람이는 가스로 죽었어. 나는 그림 뒤 벽에 박힌 작은 금고로 걸어갔다. 민준아, 비밀번호 기억하니? 당신 아빠와 친엄마의 결혼기념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민준이는 혼란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7월 17일이에요. 준석은 감상적인 사람이야. 쓰레기인데도 새로운 비밀번호를 외우는 게 귀찮아서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디지털 조합을 돌리며 말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준석의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리볼버와 총알 한 상자가 있었다. 준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관했지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무겁고 차가운 쇳덩어리를 집어들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전쟁을 원했지. 나는 약실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만탄이었다. 전쟁을 주자. 하지만 내가 무기를 쥐고 승리의 햇살을 느낀 그 순간 내 코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연기, 담배 연기가 아니라 나무와 천이 타는 냄새였다. 민준이는 문틈으로 달려갔다. 회색의 얇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계단을 태우고 있어. 1층을 태우고 있어. 아래층에서 준석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기침 사이에 미친 듯이 웃으며 나와라. 타 죽거나. 너희들이 선택해. 쥐새끼들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우리는 불타는 집에 아래층의 유일한 출구에서 기다리는 사이코패스와 함께 갇혔다. 나는 권총을 보고 민준이를 보고 마지막으로 쇠창살 창문을 보았다. 민준아. 나는 차분하게 불렀다. 옷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내서 화장실 물로 적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나는 리볼버의 격처를 당겼다.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을 거야. 저 불꽃을 뚫고 나갈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나는 뜨거워지기 시작한 문을 보았다. 그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열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공기는 더 이상 산소가 아니라 피부를 태우는 뜨거운 증기였다. 뜨거운 티크문은 만지기에 뜨거웠다. 뒤에서는 불꽃이 나무를 핥으며 들어오려고 요구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흠뻑 젖어 똑같이 흠뻑 젖은 무거운 담요를 끌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익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닉이 아니라 절대적인 집중력만 있었다. 코를 막고 연기를 마시지 마요. 포복 전진. 연기는 위로 올라가요. 깨끗한 공기는 아래에 있어요. 나는 리볼버의 손잡이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총을 쏴본 적 없었다. 민준아,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불렀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면 너는 달려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준이는 나를 보고 그의 젖은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당신을 순진하다고 불렀을 때의 얼굴을 상상해요. 가스 밸브를 느슨하게 풀었을 때의 얼굴을 상상해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방아쇠를 당겨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문으로 움직였다. 민준이가 셋을 세는 동안 화장대를 밀어내고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훅 검은 연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눈이 따가웠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젖은 천으로 코를 막았다. 바닥으로 민준이가 외쳤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방 밖으로 기어 나왔다. 2층 복도는 작은 지옥이었다. 계단 근처 복도 끝에 카펫이 불타고 있었다. 불꽃은 벽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래층의 침묵이었다. 준석은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거실을 내려다보는 계단 난간으로 천천히 기어갔다. 1층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불은 주방 구역과 계단 아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난간 사이로 엿보았다. 아래 계단 아래에 준석이 있었다. 연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쇠지렛대를 들고 있지 않았다. 지금 그의 오른손에는 큰 식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다. 아래에 있어. 나는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식칼 들고 있어. 계단을 내려갈 수 없어. 우리가 사정거리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만약 총을 놓치면 다시 조준하기 전에 그가 덮칠 거야. 민준이의 눈이 주위를 재빨리 훑으며 분석했다. 그의 시선은 준석이 있는 바로 뒤 로비 위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고정되었다. 샹들리에의 쇠사슬은 우리 층의 천장들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복도의 작은 서비스 캐비닛 안에 숨겨져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을 띠고 속삭였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와 싸울 필요 없어. 하늘을 그에게 떨어뜨리자. 서비스 캐비닛은 겨우 2미터 거리였다. 잠겨 있어. 나는 말했다. 나에게는 안 잠겨 있어.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구부러진 철사를 꺼냈다. 나는 8살 때부터 이 집의 모든 자물쇠를 여는 법을 배웠어. 민준이는 캐비닛으로 기어갔다. 연기는 더 짙어졌다. 나는 준석을 감시하며 아래로 총을 겨누었다. 손이 떨렸다. 가벼운 딸깍 소리가 났다. 캐비닛 문이 열렸다. 안에는 50kg의 샹들리에를 지탱하는 쇠사슬의 받침대가 큰 너트로 볼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트가 녹슬었어.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도구가 필요해. 나는 딱딱한 나무 손잡이에 권총을 건네려 했다. 아니, 당신은 감시해. 그가 나를 보면 쏴. 민준이는 콘솔에서 작은 장식품을 가져와 너트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탕탕, 금속 소리가 아래층에 울렸다. 준석이 머리를 들었다. 어이, 쥐새끼들이 죽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도 하나. 그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준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단, 두 단. 민준아, 그가 올라와. 나는 패닉에 빠져 외쳤다. 거의 다 됐어. 민준이가 온 힘을 다해 너트를 두드렸다. 탕, 준석은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다. 가벼운 화상, 부은 눈,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미소. 식칼이 빛에 반짝였다. 아빠가 간다. 민준아, 보라마. 그가 노래하듯이 말했다. 그는 우리로부터 겨우 5미터 거리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일어나 그의 가슴을 똑바로 겨누었다. 너, 멈춰. 나는 외쳤다. 준석은 멈춰. 권총을 보고 웃기 시작했다. 내가 쏠 거야?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보라마, 주방 칼만 들어도 손이 떨리는 네가 저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 있다고 생각해? 저건 낡은 권총이야. 방아쇠를 당기려면 닭목을 조르는 힘이 필요해. 총알이 나가기 전에 내가는 손가락이 부러질 거야. 그는 다시 전진했다. 그는 마지막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젠장.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의심이 나를 덮쳤다. 민준아, 빨리. 나는 외쳤다. 빠졌어. 민준이가 외치는 것과 동시에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총성이 아니었다. 쇠볼트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쇠사슬이 풀렸다. 준석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위를 보았다. 중력이 작용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급락했다. 그가 이미 계단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직격하지는 않았지만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유리 폭발음과 함께 계단 바닥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다. 그 충격으로 이미 불에 약해진 나무 계단이 흔들렸다. 구조는 견디지 못했다. 우르르, 쾅, 준석이 있던 계단이 무너져 불타는 나무가 붕괴하고 준석은 그 구멍을 통해 아래에 불타는 잔해로 떨어졌다. 아악, 그의 비명은 날카로웠고 이어서 불타는 잔해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계단 구멍을 얼어붙어 쳐다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아직이야. 민준이가 내 손을 끌며 말했다. 계단이 무너졌어. 우리는 갇혔고 불은 올라오고 있어. 사실이었다. 붕괴로 공기 흐름이 바뀌어 지금 연기는 구멍을 통해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었다. 완전히 고립되었다. 갑자기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뒤쪽 발코니 방향의 복도 반대편 끝에서 밖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낯선 단정적이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나는 놀라 돌아보았지만 안도가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 진짜 경찰인가? 아니면 준석의 부하인가? 발코니 창문에서 뛰어든 인물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겨누었다. 총 내려놔. 부인, 지금 쏘지 마. 도와주세요. 민준이의 외침이 긴장을 깨뜨렸다. 가죽 재킷의 남자는 총을 살짝 내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민준이를 보고 이어서 나를 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재킷 안에 쇠사슬에 걸린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입니다. 10분 전에 민준군이 우리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구조 신호와 실시간 위치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총을 내려놔요. 당신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쪽으로, 빨리. 천장이 무너질 거야. 경찰관이 명령했다. 그는 우리에게 달려와 민준이를 팔에 안고 내 팔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뒤쪽 발코니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래 정원은 빨갛고 파란 불빛의 바다였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우리는 소방관이 펼친 비상사다리를 내려왔다. 내 발이 잔디에 닿자마자 몇 명의 구급대원이 우리에게 달려와 따뜻한 담요로 덮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부인. 한 간호사가 내 상처를 살피며 물었다. 나는 불타는 집을 빤히 쳐다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불타오르는 현관문에서 비틀거리는 실루엣이 나왔다. 준석이었다. 그의 값비싼 옷은 피부에 달라붙은 불탄 누더기였다. 그의 매력적인 얼굴은 붉고 물집이 생겼으며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보라마, 그의 외침은 고통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구급차 옆에 나를 보았다. 미친 아드레날린이 그에게 고통과 수십 명의 경찰을 무시하게 했다. 그는 절뚝거리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다. 멈춰, 무기 내려놔. 경찰들이 일제히 외쳤다. 준석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의 붉고 부은 눈은 나만 보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내 보험금, 내 인생. 그가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포효했다. 조용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똥강아지랑 같이 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웃들은 그의 자백을 듣고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구급차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경찰의 통제선을 뚫고 내 앞에 서서 작은 팔을 벌려 나를 보호했다. 준석은 그 광경에 놀라 그 자리에 멈췄다. 너,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걸을 수 있는 거야? 민준이는 턱을 들고 아버지를 보았다. 네, 공포는 없고 깊은 경멸뿐이었다. 네, 아빠, 걸을 수 있어요. 민준이가 명확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달릴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모든 살인 계획을 녹음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는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이 경찰차의 스피커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밝아졌다. 준석과 레이카의 대화 녹음이 주택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람이는 순진하다. 우리는 보험금을 챙겨 유럽에서 결혼하는 거야. 보람이는 바이바이. 모두가 침묵했다. 이웃들의 얼굴에 공포가 퍼졌다. 준석은 화상 아래에서 창백해져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으로 애원하며 나를 보았다. 보람아, 내 사랑. 저건 농담이었어.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준이를 지났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보람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결혼했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저기서 죽었어. 여기 있는 건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도록 할 증인이야. 준석이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는 다시 시칼을 들었다. 나에게 향한 마지막 자살 공격이었다. 빵! 경찰의 경고 사격이 하늘에 울렸지만 그것은 더 큰 다른 폭발음에 묻혔다. 쾅! 그 모든 악몽의 근원이었던 주방의 가스통이 마침내 열에 굴복했다. 폭발이 집을 흔들었다. 충격파가 준석의 등을 쳐 그를 경찰관들 무리 앞에 얼굴부터 쓰러뜨렸다. 천장이 무너져 내려 밤하늘에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집은 파괴되었다. 끝. 준석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서 신음했다. 경찰들이 그에게 달려가 물집이 생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준석 씨, 살인미수, 보험 사기,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 남편을 동물처럼 경찰차로 끌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부서지고 패배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았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아래를 보았다. 민준이가 나에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끝났어요, 엄마.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를 세게 껴안았다. 그래, 아들, 끝났어. 하지만 내 눈이 군중을 훑는 동안 내 시선은 길가에 멈춘 빨간 세단에 고정되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긴장하며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부풀어 오른 배에 놓여 있었다. 레이카.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올리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준석의 죄는 청산되었지만 저 여자와 우리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후 판사의 망치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렸다. 본 법정은 피고 박준석에 대해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피고석에 주저앉은 남자에게 향했다. 준석은 더 이상 왕자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절반은 흉터로 덮여 있었다. 그의 절뚝거림은 심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마비를 연기했던 그는 지금 진짜 장애인이 되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패배한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내 시선에는 증오가 아니라 차가운 허무뿐이었다. 내 옆에는 민준이가 작은 정장을 입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의 아버지를 데려갈 때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옆을 지날 때 준석이 멈췄다. 보람아.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이었다. 민준이 잘 부탁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말 안 해도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의 엄마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그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 그의 진짜 엄마. 준석은 고개를 숙였고 그가 끌려가기 전에 그의 부서진 뺨을 눈물 한 방울이 타고 흘렀다.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레이카와 마주쳤다. 2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임신한 배는 두드러졌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보람씨, 그녀가 흐느꼈다. 제발 도와주세요. 준석이 시킨 거예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증언을 철회해 주세요. 제발.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옛날의 보람이라면 동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내 죽음을 계획하며 웃고 있던 나는 다가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아이는 죄가 없어, 레이카. 하지만 그 엄마는 탐욕스러운 괴물이야. 감옥에서 임신을 즐겨
그리고 걱정 마. 죄는 절대 주소를 잘못 찾지 않으니까. 파리행 비행기표는 취소됐지만 분명 서울 구치소행표는 남아있을 거야. 레이카는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한 달 후, 오후의 바람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작은 투룸 빌라의 테라스에 불었다. 잔디밭에서는 민준이가 우리가 방금 입양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순수한 활력이었다. 엄마, 보세요. 그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오늘 밤은 뭘 축하할 거예요? 나는 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새로운 출생 증명서와 나의 입양 판결문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의 이름에 그의 아버지의 독이 있는 성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우리가 함께 선택한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이것을 축하할 거야. 나는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의붓이 아니라 그냥 우리 둘. 그리고 민준이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불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시스템을 해킹하고 수제 무기를 만드는 천재 소녀는 다시 작고 왜소한 아이가 되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내 뺨에 기대어 흐느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너에게 고마워, 아들.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나를 구했어, 아들. 내가 나를 긴 잠에서 깨워줬어.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뉴스 알림이었다. 아내 살인미수 건축가 박준석 교도소에서 사망 발견, 유서 남겨.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화면을 보았다. 침묵.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테이블에 엎어놓았다. 눈물도 슬픔도 없었다. 끔찍한 책의 완전한 끝맺음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준아.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배고프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민준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이 집에 부서진 자물쇠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집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과거의 문을 닫고 마침내 정말 우리의 것이 된 인생의 문을 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